안녕하세요. 오미네입니다. 이제 조선을 지나 대한제국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대한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환구단과 덕숭 탐방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수립 과정과 그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구단 먼저 가보실까요? 본래 풍작과 비를 기원하는 제천의례를 지내던 환구단. 우리나라에서는 농경 생활을 주로 하던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었고 고려 성종 때부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환구단은 조선 세조 때 폐지되었다가 고종 황조 때 다시 설치되었는데요. 자, 그럼 황제국이었던 시절을 반증하는 역사 현장인 환구단. 이곳이 품고 있는 역사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이게 황궁인가 봐요. 이게 어떤 건물이에요? 예.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황제가 되었음을 하늘에 알리기 위해서 환구단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 환구단은 이쪽에 있었는데요. 현재는 헐려서 없어졌고 그 부속 건물로 그 제사 때 쓰이는 조선 왕실의 그 위패,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건물로 1899년에 설치한 건물입니다. 네. 대한제국을 선포했었어야만 했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갑오농민전쟁, 또 갑오개혁 이런 게 있어서 조선 왕조의 질서는 이미 해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해서 뭔가 근대적인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고종으로서는 1년 동안이나 러시아 공사관에 이렇게 기거했던 이런 그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어떤 전국 운영에 의지를 다지면서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춘 그런 강력한 대한제국을 이렇게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국이 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이런 행사를 이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환구단.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본래 역할 외에도 고종이 보다 강력한 국가를 꿈꾸며 황제즉위식을 했다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를 품은 공간. 그런 역사 현장에 직접 서보니 이 장소에 담겨진 의미치고는 규모가 조금은 작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제국은요, 네.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네. 그것이 중국식인지 아니면 근대 서구화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예. 대한제국이 황제를 칭하고 환구단을 쌓아서 하늘에 알리는 그런 그 행사를 치른 것, 그거 자체는 사실은 중국식이죠. 전통적인 동아시아 관념 내에서는 중국의 황제, 즉 천자만이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다, 이런 관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고종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황제를 칭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그러한 관념에는 이제는 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서 서양 여러 나라,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면서 이 대한제국도 근대국가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라는 그 칭호 자체는 중국 고래의 단어에 있는 것이지만 대한제국의 황제를 칭한 고종의 그런 그 관념 자체는 사실은 이제는 근대국가 체제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고종의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즉위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고종이 이곳에서 환구단에서 하늘의 황제로 즉위함을 알린 다음에 즉위식 자체는 경운궁으로 돌아가서 경운궁 중화전 앞에서 치렀습니다. 근대식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서양 열강, 수교한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을 다 초청해서 그런 즉위 기념식을 하려는 이런 의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재정 부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즉위 기념식은 계속 연기되다가 취소되고 말았지요.
황구단의 위치는요, 왜 이곳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원래 이 환구단이 설치된 이곳에는요, 조선시대에는 남별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공주가 살던 집인데요. 그 남별궁에는 선조시대 이후에는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묵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서 황제를 선포하는 마당에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묵었던 그 남별궁 터에다 환구단을 설치한 것은 이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사대를 그만두고 뭔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대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면 덕수궁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황구단에 이어 두 번째로 둘러볼 장소는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의 옛 이름은 경운궁. 고종이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당한 이후 은퇴한 상황이 머무르는 궁이라는 의미로 덕수궁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덕수궁이라는 이름 자체는 태조 이성계 시절 이미 사용되었던 명칭입니다. 하지만 고종이 강제로 폐위당한 이후에 다시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래 대한제국의 이름인 경운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는데요. 덕수궁 하면 나라를 빼앗긴 군주가 유폐되어 있던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이곳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그 중심적인 공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정궁이 아니었는데도 당시 황제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적합한 곳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동안이나 있다가 경복궁이 정궁인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 정동에 있는 경운궁으로 환궁한 이유는 당시에는 주변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또 러시아, 또 서양 선교사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로서 대한제국이 이렇게 뜻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양 열강들하고 교섭을 더 활발하게 펼쳐야 되는데 이곳 경운궁이 그런 외교를 펼치기에 매우 적절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경운궁으로 환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럼 이제 중화전으로 가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네. 대한제국의 정전인 중화전. 이곳에서는 임금님이 할애를 받거나 국가 행사가 거행된 장소인데요. 2단으로 월대를 마련하고 바닥에 박석을 깔았으며 훈계석과 삼도를 설치하는 등 전통 궁궐의 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덕수궁 내 중심 건물인 중화전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당시 대한제국의 중요 정책 어떤지. 예. 대한제국은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무개혁을 실시했는데요. 그 내용은 우선은 이 전국의 토지를 근대적인 방식으로 측량한 이제 광무 양전지계 사업을 했고요. 그 밖에 이 서울에 근대적인 시설의 어떤 전차가 다니게 한다거나 또 자력으로 철도를 일부 구간 부설한다거나 또 근대적인 회사나 은행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상공업을 진흥하는 식산흥업 정책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되던 광무개혁은 럴 전쟁 이후 일본이 재진출함에 따라 중단됩니다. 보수파에 의해 추진된 갑오 을미개혁을 답습한 것이었지만 국가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며 비교적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던 대한제국이었는데 교수님의 그 친절한 설명을 잘 듣고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광무개혁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그 평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부은 데 비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이제 부정적 평가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일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가 주도하여서 자주적인 근대화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화 개혁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 편인데요. 다만 한계를 지적하자면 이 개혁의 추진 주체가 고종 황제와 그 주변의 그러니까 소수 세력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제의 어떤 군사적 침략을 막지 못했던 점, 이런 것은 이제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고단과 덕수궁을 통해 알아본 대한제국의 수립 과정과 그 정책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 현장에 숨겨진 그 의미를 알게 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충대충 해석하며 넘어갔던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의미를 바로 볼 줄 아는 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에 대한 필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